최강 디펜스 플러스 김종대 전 의원 또 박성진 안보 22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박성진 우리 대표님 안보 전문 기자로 활동하셨죠? 네. 한 24년 정도. 아, 그래서 오늘 최강 디펜스 플러스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 좀 케미 본격적으로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존경하는 네. 우리 또 선배님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이번 주에 있었던 내용인데 1심에서는 집행유예형 실형이 떨어졌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뭐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내용이 나왔긴 했지만 아예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할 수 없도록 꼼꼼하고 예. 아주 그 정치한 논리,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무죄 판결을 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심과 다른 점은 1심에서는 그 문장 단위, 심지어 글자 단위로 짜집기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뭐 김문기를 본 적 없다, 골프 안 쳤다 이랬는데 이게 여러 문장에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 받고 그걸 다 인용했다는 거. 이런 점에서는 역시 좀 2심 재판부가 좀 시야의 지평을 넓혀서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잘 봤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심에서하고는 전혀 다른 판결이 가능해졌고 더군다나 이번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어떤 다른 어떤 변수가 거의 제거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의 큰 걸림돌은 제거됐다고 사실 보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 판결문이 100페이지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100페이지인데 뒤에는 공소장 뭐 인용한 거고 별지니까 뭐 그렇긴 그거 빼고 하지만 나면은 그래도 참 보면서 판결을 재판부가 꼼꼼하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걸 하나 이렇게 다 분석을 하느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님? 저는 이게 1심 결과가 잘 됐다 못 됐다, 2심 결과가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가지고 갈수록 이 법원 판결이 온심 재판처럼 조선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원도 보면은 물 숫자에다 갈것자거든요. 그러니까 물 흐르들이 자연스럽게 가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이게 법의 어떤 그 어원인데 요새는 보면 법이라는 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게 아니라 편지 풍파만 일으키고 국민들한테 이 심리적 내전 상태까지 빠져들도록 하는 혼란한 상황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이게 또 사법 불신까지 연결되는데 그러니까요. 제 개인적 경험을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소장 기자 때인데 이게 굉장히 알코올 수치가 높았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맞아, 유력 인사였는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인데 근데 무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게 쭉 뒷 배경이라는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보니까 판사가 봐주려고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논리를 펼치냐? 그걸 딱 판결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논리를 맞추는 게 뭐였냐면은 이 알코올 수치는 정상인으로서 나올 수가 없다. 이 수치는 사망에 이르는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가 측정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거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새 판결을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떠올라요. 든다는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 하면 이번에 뭐 지겸 부장 판사죠. 구속 취소 결정도 아마 납득 못할 사람 아마 본인만 납득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하고 윤석열 두 사람만 납득하고 나머지는 납득 못하는 이런 판결. 법은 상식에 기반해야 되고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한테 저런 법이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립니다. 거기다가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판결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된 판결들은 아예 온라인상 대법원에 공개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판결이 어떤 거였는지 국민의 상식으로 이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판결만 보려고 그러면 교수라든지 법률가라든지 굉장히 제한된 사람만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미국식으로 배심제를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스코틀랜드 사이에 그 17세기의 평화를 달성한 방법이 그 중간 회색 지대에서 약탈이나 범죄가 벌어지잖아요. 네, 맞죠. 어떻게 해결했는가 보면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데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동일의 배심원단이 참여합니다. 범죄 사건에. 예. 근데 여기에서 영국은 스코틀랜드의 배심원을 영국이 지목하고 또 영국의 배심원단은 스코틀랜드가 지목을 하는 거예요. 와, 반대를 지목해 주네요. 반대 나라의 그 배심원을. 근데 이게 300년 저 평화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암묵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는데 어떤 그 협상의 기술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헌재가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 지지해주고 민주당 국민의힘 해주고 그래서 결론 낸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런데 이게 해정 문제를 다 해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이라는 것을 하나의 정치의 연장매지, 정치의 그 후반전으로서 자꾸 이렇게 타락하는 것 같은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자율성을 고취하고 독립성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이런 게 300년 전에 영국도 한 일이다.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법원이나 헌재가 어떤 법과 헌법을 수호할 의지조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그게 게 더 중요해요. 문제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헌재가 네. 한덕수 권한대행 기각을 했다 이거예요. 기각을 하더라도 말미에는 이 헌재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되고 국가 헌법 수호의 중추적이면 마지막 기구다. 이 헌재를 지켜주셔야 되고 헌법은 지켜야 되고 수호해야 됩니다. 뭔가 법원의 결의가 나와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예, 맞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헌재가 헌법을 지킨다는 어떤 그 분명한 그 지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판결문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결정문에. 그러면은 헌재가 헌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누가 헌법을 지킬 것이며 이렇게 헌재를 독립시킨 이유는 뭔가 헌법에 대한 어떤 보다 강한 최고 재판소를 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국민이 만들어 주었더니 저렇게 판결할 것 같으면 일반 법원에서 하지 뭐하러 헌재에서. 미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네. 이런 거 다. 뭐하러 굳이 헌재를 만듭니까? 그리고 실제 헌재 변론 보십시오. 형사재판 같아요. 형사재판 같이 해요. 그 사람들 다 법관하던 사람들이에요. 싹 다. 대법원 들어갈 사람들이 그거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이 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다른 나라는 일반인이 헌법재판 가기도 합니다. 외교관도 하고 정치인도 하고 다 해요. 어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집단적인 의지, 국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헌법 판결을 하라는 얘기인데 하는 거 보면은 무슨 판결이냐면 사후적 심판입니다. 이건 원래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하던 거죠. 그런데 사전적 기능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판결문, 선고문을 통해서 국가의 사법체계가 진화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헌법에 대해 위반하는 동일한 어떤 그 국가의 실수나 범죄를 막겠다는 이런 의지가 투영되는 사전 예방 기능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다 사후적으로 요게 증거가 가치가 있냐 저게 아니냐 이러다가 절차 논쟁에 빠지더니 각하를 결정장애에 빠져요. 결정장애. 자,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선고일 문제 같아요.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선고일을 안 잡는 겁니까? 못 잡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그마한 사항에 조정하는 차원이 아니고 큰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큰 거를 합의를 못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극단적인 예로는 그 4월 18일 전까지 결정은 안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분석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소위 말해 5대3 대드락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5대3 얘기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8명이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9명이 완전체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또 이게 앞뒤가 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판결을 못하게 해가지고 반대편 쪽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 나오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봤는데 너무나도 많은 혼동과 가지수가 나와가지고 혼동스러워요 실제로. 5대3 테드락 얘기를 좀 해보죠. 아니,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못하는 거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보도의 최초 보도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일보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초에 5.5 대 2.5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민주당을 취재한 거라고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SBS가 5대3 설을 내보낸 거거든요. 이거 불과 열흘 전에만 나왔어도 이건 무슨 개소리냐 그러면서 그렇죠. 무시하던 논리입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은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은 보수 언론이 이렇게 넌지시 얘기한 걸 우리가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했다 현실화된 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뭐 늦춰진다고 했는데 늦춰졌어요. 아니 다 3월 7일 날 윤석열 구속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요. 3월 8일자에 조선일보에서 그 이번 석방으로 인해 가지고 헌재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것이다. 높다. 그대로 됐죠. 그때 다 웃었습니다. 네, 14일 될 거다.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죠. 이렇게 됐죠. 예. 그다음에 저기 한덕수 재판에 대해서도 그 저기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기각에 가깝다고는 보긴 했지만 네. 그러나 이렇게 7대1로 되는 것도 이거는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기 이제 의견이 갈라졌다. 우리 전부 8대0이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도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애초 설계였다는 거예요. 다 따져보면 설계가 아닌가 혹시나. 설계였다는 거예요. 조한창 정계에서 조한창은 임명했는데 마은영은 또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다는 거죠. 네. 그것도 그때 희한한 논리란 말이에요. 왜 여야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서 저 마은혁 재판관만 빼놨냐 이거예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게 지금 결정타가 되고 있어요. 네. 4월이 되면은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담은 어떤 정치 재판을 한다고 믿어왔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본인들의 개인 입장에서 각자 살 길을 찾는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내용 논쟁이었습니다. 뭐 계몽이냐 계엄이냐. 뭐 의원 저기냐 요원이냐, 국회 봉쇄냐 질서 유지냐 이런 거였어요. 네. 근데 이건 너무 압도적으로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절차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냐 마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국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냐 안 했냐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절차 문제도 아니고 난 수구이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냥 더 하겠다.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또 옮겨집니다. 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너무 답답한 게 지금 국민들이 다 정치만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맞아요. 4월 3일 관세 25%를 때린다고 그러는 상황이고 우리 경제적인 문제 빨리 해결하고 또 돌파구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이 지금 정치권하고 여야의 어떤 심리적 내전 상태로 국민들을 끌어모으면서 또 헌재가 이렇게 빠른 결정을 안 내주기 때문에 해결해줄 기간은 헌재밖에 헌재는 없잖아요, 예, 예. 사실은. 그런데 헌재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보면은 이게 소위 정치의 소용돌이 안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못 내려준단 말입니다. 근데 헌재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라기보다 그 고민이 또 내심 또 내재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럼요. 어떤 게 왜냐하면은 이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5대3이라고 한다면은 네. 여기서 어느 한쪽에 양보하지 않으면은 클리어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편을 동조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아무리 법률가 하더라도 감정적인 측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극단적으로 거기도 사실 붙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착 상태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현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자꾸 혼자 재판 빨리 하라. 뭐냐면 거기서 시위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차분하게 빠르게 근데 차분하면서 빠르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약간 꼬집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차분하게 빠르게. 오르신 말씀인데 예. 자, 이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은 결정을 했지만은 그러면서 저 한덕수한테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조금 달리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뭐냐하면 헌문제를 수호하고 기능을 정상해서 헌법을 지키는데 헌재가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군인이 말이죠. 네. 총 주고 해가지고 싸우라고 내보내면은 자기가 지켜야 될 진지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이 군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할 때 싸울게요. 그리고 내가 싸우고 싶을 때 싸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터에 이런 군인들 내보냈다가는 국가 망합니다. 지죠. 지금 헌재가 하고 있는 행태가 그거예요. 내가 마은혁 임명할 때 결정은 8대0으로 해서 임명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번에 뭐냐면 임명 안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할 정도는 아니라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한 사람이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게 재판관의 재량으로 우리가 인식이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국민들 각자 여론 보면 자기 위치에서 나 나중에 나의 앞길과 나의 미래에 어떤 판결이 유리하냐. 극단적으로 이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나라 지키고 헌법 지키라고 해서 내보냈더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진지를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심지어 헌재의 권위도 지금 안 지키는 게 이 정도 국민의 여론이 지금 들끓고 뭐 국가가 내전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판결은 고사하고 헌재 공보관이라도 나서서 지금 어떤 상황인데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그 얘기, 헌법은 헌재가 끝까지 사수할 겁니다. 뭐 말이라고 그 얘기를 메시지. 이것도 없어. 이게 지금 3월 14일, 21일, 28일 이제 급기야 28일 쭉 지나가서 지금 종결된 지도 한 달이 다 넘어갔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무슨 일반 선고를 사실건 그걸 뭐하러 합니까?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니 뭐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닌데 그 정도 되면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보관이 나와서 뭔가 상황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지만이 이 혼란감이 그나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거 어떤 원칙이라도 밝혀줘야죠. 그러니까요.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모습을 최소한. 공보관 통해서 최소한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또 이게 망은혁 재판관 후보의 문제에 관해서도 한 분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건과 관련해 가지고 임명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복형 재판관이요. 예, 김복형 재판관이요. 그 상당한 기간이 뭔지 소위 말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된지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위헌적인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소위 말하는 어느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임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민법 쪽에서 뭐 어떤 민사 재판에서 보면 상당한 기간 해가지고 상호가 협의해서 알아서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판결로 저는 읽혀졌거든요. 네. 이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오히려 형사법에 가깝지 민법적 상황에 가까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집안에 어른이 이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병원에서 안절부절 병간호하고 그랬는데 의사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지금 가끔 호흡도 이상하고 선생님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진료 끝났습니다 하고 휙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야. 네. 지금 어르신 돌아갈 줄 모르는데 우리는 애가 타가지고 한마디라도 뭔 얘기라도 듣고 싶은 게 의사한테 지금 국민들 마음이 딱 그렇게 됐어요. 4월 18일이면은 이거 헌재 사망 선고입니다. 이제 저 심정지 상황입니다. 심정지 상황이라고. 주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선생님 뭐 하는데 당장 당사자인 헌재가 말이 없으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자기 사명을 망각한 것이다. 이게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있냐 이거예요. 결국 이 뭐 헌재를 뭐 8분의 재판관을 저희가 다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는 아니겠죠. 뭐 한두 분이 많이 맡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기관이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대비했을 때 뭐 죽이라 원시 시대 같으면 확 죽이고 막 칼로 찌르고 이런데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그 9명을 뽑아주고 우리 헌법이 예정한 거 아닙니까? 87년 헌법 만들면서 만들어 놨더만 이걸 안 하고 방기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국가 최고재판소가 네. 거기에다가 나는 이거 국가를 의도적으로 낀 무정부 상태. 요즘 유행어로 아노크라시라고 하는. 아노크라시. 이런 어떤 개인도 아노미 상태가 있는 네. 거 아닙니까? 국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노크라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30배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권한대행이나 헌재가 하는 행태는 그것을 방치하는 형태로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엊그제 치안관계 장관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뭐라 그랬냐. 헌재 선고할 때 폭력, 방화, 기물 파괴는 현행범 체포로 단호하게 응징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본인도 심각한 걸 알고 있다는 뜻이야. 알고 있다는 거죠. 나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랬는데 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도 그렇고 네. 그냥 뭐 통상 얘기만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국가가 위험하다는 걸 심각하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네. 그럼 정상화되는 조치는 왜 없는 거냐. 이게 굉장히 지금 국가가 위험한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번 주 특히 이제 뭐 마지막 바람이라고 하면 4월 4일 정도 날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1일까지 가면 또 너무 또 4월 10일까지 너무 머니까 또 더 바람은 오늘 그냥 고체하고 한 월요일 정도 만약 선고된다면 아니,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뭐 만우절이라서 안 된다. 예. 뭐 보궐선거일이라서 안 된다. 예. 아니 그러면 산불은 왜 얘기 안 합니까? 네, 그런 식이라면 예. 또 일각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설사 임명되더라도 평일을 다시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시간적으로 또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에서는 다시 한번 또 증인 신문을 하자 이렇게 변론 요구를 재개가 하고 변론 쉽지 재개가 않습니다. 하자 예. 그렇게 돼 버리면 4월 18일 전에 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맞습니다. 석 달 전에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하던 시절에는 윤석열 제명 출당시키려고 윤리위 소집하고 저기 자기가 용산 가서 하야 약속 받아오겠다 그랬던 당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때 자기들이 급했으면 그랬던 당이 석 달 후에 지금 싹 바뀌었잖아요. 이제 시간 지연 전략으로 하는데 이거는 말이죠. 그 일종의 어떤 그 무정부 상태를 기획하는 일종의 어떤 그런 전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그래도 이 불리한 공간의 판을 깨보자는 식의 발상입니다. 이게. 정치적 그런 상황으로 예.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몇 달째 지금 사실 잠도 잘 못 자고 혼란된 상황. 윤석열이 작년 12월 3일 일으킨 계엄 이것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면 결국 군대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군대. 좀 궁금해요. 오늘 대표님 오셨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사령관급들 아주 높은 장성들 뭐 이거 보면 모르지 않을 건데 왜 이런 계엄령을 따랐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얘기해 보고 싶은데 네. 첫째가 출세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출세. 그리고 삼성 장군 입장에서 내가 별 하나 더 달 수 있다. 군인한테는 진급이라는 게 아주 절실함이기 때문에 진급 너무 중요합니다. 예, 군인들한테는. 예.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이거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두 번째가 이 계엄령 출동 지시가 불법적인 상황임을 아주 깊이 느끼지 못한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검색한 흔적도 있지만은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예비역 사상장군을 만나서 저녁을 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도 나 같은 경우도 그 친구들하고 입장이면은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할 아니냐.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우리 군인들이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게 미군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미군의 핵심 가치가 7가지가 있는데 가장 제1의 가치가 충성입니다. 그런데 미군은 육군 교리에 보면은 충성의 대상이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 첫째가 헌법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군이고요. 세 번째가 부대고 네 번째가 전우입니다. 네. 그 전우에는 자기 직접 상관도 있고 부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어느 하나 소위 말해서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헌법같이 위배되면 그 불법적인 명령이거든요. 첫 번째가 헌법 법률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게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가 어렵게 교육을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리니까 윗사람의 지시는 불법적인 명령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네. 항상 예를 드는 게 뭐냐면은 군인이 전장에 나갔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상명하복의 정신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이 상명하복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적 가치 기초하고 법률적으로 맞는 불법 명령이 아닐 경우에 합법적인 명령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명령일 때는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네. 우리 장교들한테도 그렇고 병사들한테도 그렇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네. 부당한 명령이 도대체 뭐냐?
부당한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거든요. 불법적인 명령과 부당한 명령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보면은 돌격 앞으로 하면은 본인이 죽을 걸 하면서 간단 말입니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이거든요. 이거 부당한 명령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런 거 따라야 되는 거죠. 군 형법상에서는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부당한 명령이냐 불법적인 명령이냐 이런 것도 구분해주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군에서 헌법적 가치를 교육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 사람을 얘기해봤지만은 이게 과거에 쿠데타를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육군 사관학교 그럼요. 예. 육사 출신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쭉 이어오면서 교육을 받아갖고 그 사람들이 키운 세력들이 지금 이제 또 그 사람 또 키운 세력들이 이거 사령관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이란 말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안 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취재를 해봤는데 육사에서 이 헌법 가치에 대해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권 말기인데요. 헌법과 민주시민이라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교양 과목에. 근데 그게 왜 생겼느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이 네. 비상계엄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자라나는 예비 장교들한테 헌법적 가치를 교육시켜야 해가지고 그걸 과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게 왜 필요하느냐 없애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쭉 이어온 걸로 제가 보이고요. 예. 이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을 하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요즘 제가 대표님 말씀 중에 또 와닿는 게 그나마 중간 지휘자들 예컨대 뭐 영관급이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그 지휘자들은 그나마 교육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이게 국회 들어가서 우리가 저거 하는 게 맞냐? 이런 판단하면서 주저했던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주저했죠. 사령관들은 그렇다면 그 삼성 이런 별 세 개는 그렇지만 연관 대령이나 뭐 중령이나 밑에 그런 어떤 증언들이 있는 거 보면 그것도 좀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구조 네. 적어도 고급 지휘관 이상들은 저항한 사람이 없고 거기다 아무 그냥 차질 했어요. 없이 그냥 했어요. 예, 사소한 걸림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부 구조 전체는 거의 안 움직였다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그 배경을 제가 곰곰이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삼성장군 소위 말해서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예. 그 사령관들은 이미 미래를 보장해준다는 언지를 받았잖아요. 진급.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은 본인들이 고민했겠죠. 그 대표적인 군인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에요. 특전사령관. 네. 그래서 본인이 근데 헌법적 가치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약에 사전에라도 비상계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약에 준비했다면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예. 그 전날 헬기를 준비시키지 않았던 거죠. 사실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 전날 헬기를 준비시켰어야죠. 미리.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국은 그나마 나름대로 나중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자기의 소신을 다시 한번 밝힌 장군은 특수전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 군검찰에 소위 적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부하들한테까지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부하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말라. 그리고 대통령이 불법적인 지시를 자기가 받은 거 분명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소위 내란 세력들과의 헤어질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나머지 사령관들은 그렇지 않죠. 지금 사회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헌재 분위기도 잘하면 탄핵이 기각되겠다. 그러면 나도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데도 소위 말 결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했던 것 중에 진급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더 생각했던. 노상원 딱 그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노상원은 민간인입니다. 네. 민간인이 이른바 햄버거 해동하면서 영광급 불러가지고 야 너 진급시켜 줄게. 진급을 미끼로 뭔가 이렇게 그것을 이용했던 거. 그러니까 진급이 약점이라는 거를 노상원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사 대령들하고 정보사령관까지가 어떻게 보면 진급의 취약계층들이거든요. 문상호 정보사령관 오리지널 정보 출신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다 징계 대상자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문상호가 저기 보직 해임 당하고 좌천됐어야 되는데 그걸 구해주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기회를 준 거죠. 네. 그게 이 노상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령들을 부수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때마다 이제 진급 얘기가 나와.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본인들의 유일한 살 길이자 구원의 동아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급 네? 때문에 뭐 이거 나쁜 것 같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진급의 영향력에다가 그 어떤 그 유튜브 이렇게 자료들을 통한 가스라이팅 이러면서 노상원 본인의 야심이 또 중요했거든요. 노상원도 좀 본인이 좀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은 예. 지난 대선 때부터 김용현하고 이미 원팀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노상원한테 김용현이 저 윤석열 소개시켜주겠다. 그런데 노상원이 사양하잖아요. 제가 나가면 내가 성범죄가 있어서 다 판이 이상해지니까 이선에 물러나 있겠다. 이런 얘기도 주고받는단 말이죠. 노상원 얘기 좀 우리 대표님께서 노상원 관련된 취재를 많이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하던 노상원하고 김용현 저는 기억나는 게 계엄 잘못됐을 때 상원아 어쩌노 뭐 사투리고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냐? 상원아 어떻게 하면 좋니?라고 했던 그 정도로 사실 관계가 밀접한 것 같거든요. 그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인연은 36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때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이 청와대 근위부대인 제55 경비단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작전과장 소령이었고 김용현 전 정보사령관은 제대장이라고 55 제대장입니다. 제대장. 왜 제대장이냐면은 55단 같은 경우는 중대 병력이 정규 중대 병력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급 부대를 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위 때 제대장이었고 그렇게 만난 인연이 쭉 가면서 박근혜 정권 때는 이 소위 말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박흥렬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장이었고 그 밑에서 비서실장 밑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또 정책과장을 했어요. 쭉 이어져 있거든요. 육군본부에서 있을 때 비서실 밑에 있습니다. 정책과가. 그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본인들 두 사람이 굉장히 케미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내가 그 당시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는 기사를 써가지고 부딪힌 적이 있어요. 저는요. 그 당시에 어떻게 청와대 경호처에서 투스타가 근무를 하느냐, 그 말이 되느냐. 그렇지. 완스타 투스타 거의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가 이거는 순전히 뭐냐, 이거는 투스타 통해 가지고 군 인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심하게 부딪혔죠. 그 당시에 그쪽 주장이 뭐였냐면 경호처 주장이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투스타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무인기 관리랍니다. 무인기요? 청와대 공역의 무인기 관리라고 그러길래 이게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허접한 대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인기 관리면은 그 당시에 드론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무인기라고 썼으니까 무인기 관리면 소령이 육군 소령이나 육군 중령이 해도 되고 공군 소령이나 중령이 해도 되는 거 어떻게 투스타가 하냐 그랬더니 소장이 하느냐. 육군 소장이 안 했다.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위인설관식을 뭘 해왔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성추행 사건으로 소위 말해서 정보사의 OAC라고 그러죠. 잘 아실 겁니다. 오피셜 어드밴스 코스 해가지고 고등군사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육받으러 온 여군 대위를 심하게 성추행해서 이제 문제가 돼서 군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이 노상원 같은 전력을 가진 사람이 장군이 될 수 있냐는 것도 군 구조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인사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일으켰는데 영광급도 일으켰어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그 사건 때문에 보병에서 정보부로 병과를 옮겼고 이름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차마 입에 올리기가 좀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자제합니다만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무사령부라든지 그런 데서 인사 검증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누구냐? 배후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김용현일 수도 있다는 일 수도 있고 그 당시 참모총장일 수도 있고 박흥렬, 예, 박흥렬이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키워온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정상적으로 이 군 생활을 하지 않고 군 인사에서도 비정상적인 이 소위 말해서 필터링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런 소위 기괴한 비상계엄, 불법계엄이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두 사람의 그런 어떤 관계가 이렇게 이어졌고 실제로는 아직까지 노상원이 입을 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수첩이나 이런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예. 않고 있다는 게 내란 수사의 가장 그러니까요. 어두운 측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 지금 검찰이 공소장에 나온 내용에서 모든 수사가 제한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노상원은 전혀 수사가 안 됐어요. 거기에다가 비화폰도 12월 6일까지 썼던 걸로 돼 탑돼 있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런 어떤 주변 정황들이 다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 상황에서 빨리 탄핵이라 됐으면 그게 좀 동력을 받을 건데 탄핵도 정지가 돼 있고 탄핵도 정지돼 있고 다 정지가 돼 있고 거기에다가 이 노상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점에서 드러나는데 이 노상원 수첩도 경찰이 확보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경찰이 밝혀낸 거지 검찰은 밝혀낸 게 없어요. 검찰은 애써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요. 애써 외면. 이 노상원 없는 존재 취급해. 그렇죠. 아. 참 이 정도 중요한데요. 수거 이런 거라면 제가 만약 검찰이고 하면 정말 끝까지 추적할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수거하고 주요 인사들을 빠뜨려 죽인다는데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 이 정도 증거가 드러났는데 왜 더 조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해가 안 없고 돼요. 그리고 노상원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군 내부 의혹을 네.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라도 하느냐? 안 하죠. 그것도 안 합니다. 하고 있어요. 김용현 장관이 뭐 요즘 뭐 칭찬을 많이 받는데 김선호 장관 대행이 예. 칭찬을 많이 받는데 이 사람은 그냥 중립입니다. 중립. 그런데 지금 화급한 의혹 규명할 게 많거든요. 뭐 드론을 올려보낸 거, 오물풍선 원점 타격한다 그러는 거, 거기에다 아파치 헬기 요즘 뭐 백령도 비행한 거, 거기에다가 오음리 2군단 관할 지역에 왜 영연백을 그 얘기도 지금 3,800개를 사들였냐. 멈췄어요. 예. 그리고 저장 비축 물량을 늘린다 그러면 전방 군단에 다 늘려줘야 되는데 오로지 거기만 네. 딱 한 군데만 그것도 긴급 소요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연백을 사들인 거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되거든요. 멈춰 근데 있어요. 예. 안 하죠. 거기다가 못 하는 또 거죠. 네. 지금 검찰이 그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김용현. 네. 김용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요. 그런데 김용현 측에서 김용현 변호인 측에서 공개해 달라 이렇게 하고 노상원도 마찬가지고 노상원 전 정보자료도 마찬가지. 그 이유를 예,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반대 같아. 거꾸로 반대. 되네. 거꾸로 돼야 반대 되는데 같아요. 검찰이 뭐 숨기려는 거 아니냐는 예, 그런 의혹을 생각이 심어주기에 자꾸 들어요. 충분한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선관위에 그 수방사 특전사가 출동을 했지만 거기는 점검하러 간 게 아니라 시설을 통제하러 간 거고 네. 그 다음 팀이 있었던 겁니다. 네. 또 있었죠. 서버를 직접 볼 수 있는 그것도 드러나고 해킹이 있는데 가능한 이 부분도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보십시오. 핵심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대통령실에도 잔당 세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하나도 걸린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네. 보면서 이게 즉강 끝이라는 걸 내놨지 않습니까? 즉각 강력히 끝까지 한다면 이건 사실은 전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적어도 국제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저는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길게 한 1년 동안 계속 비상계엄 여건 조성 작전을 해온 거예요. 무인기 사건도 그렇고 영연벽도 사실은 보면 2년 전 거기 때문에 합참의 수요라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왜 그때겠습니까? 이상하죠. 그때도 예. 즉강 끝이 되고 맞물려 있어요. 그때부터 남측에서 북측을 끊임없이 자극해가지고 국지전을 하려는 의지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아서 문제 오히려 이게 맞습니다. 됐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번 불법 계엄 같은 경우는 계엄 후에 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거를 이유를 대는 어떤 조작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걸로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HID라든지 정보사라든지 그쪽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가 많이 나와야 되고 어떤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이거는 이 윤석열 군부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이 비상계엄 여건 조정 작전을 했다가 그게 실패하자 아하. 나중에 비상계엄 여건 조작 작전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든다. 알겠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뭐죠? 한마디만 할게요. 예.
지금 육군본부가 4월 군장성 인사 준비 작업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또 그 인사가 또 쪽으로만 구성이 된다면 저번에 경찰 인사 보십시오. 충격적인 또 상황. 지금 그거 심각한 않습니다.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있어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 디펜스 플러스 지금까지 김종대, 박성진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